안녕하세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몇 안 되는 나라. 전문 정책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박진영 TV에서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는 채널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TV입니다.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새로운 채널입니다. 한번 지금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네. 자, 오늘도 저희가 한태선 정책실장님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에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고요.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에 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산악회 출발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침에 비가 약간 부슬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놀러 가는데 비 내려서 참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옆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 팔공산 가는데 그 눈에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이 났죠. 네. 예, 그렇죠. 불이 나서 네. 지금 그 끊느냐 마느냐가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비가 오고 우리가 산악회 가서 비를 좀 몰고 가니까 거기 불 끄는데 좀 도움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놀러 가는 거지만 비 오는 거 불평하지 마라.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산불이 역시,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우리 천안 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다 그런 느낌 한번 받았습니다. 예.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무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정치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이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이른바 이재명 그렇죠. 테마주도 오르고 네. 삼성도 오르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삼성이 이재명 테마주라고 그러는데 요즘 그래 삼성이 이재명 테마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실 오래 이게 살고 볼 일입니다. 진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정경유착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비판도 들을 수 있는데 삼성은 이재명 무죄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뭐 제가 뭐 오랜 경험은 아닙니다만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옛날에 미전실, 네. 미래전략실. 네, 네. 그분들도 좀 아는데 이분들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재명 그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을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만나지는 네. 않는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대로 만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도 예상을 했든 안 했든 네. 이렇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재용 둘이 형제인가 발음이 헷갈리네.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은 이미 어떤 그 큰 상황의 변화를 삼성그룹 스스로가 읽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다. 삼성에게도 민주당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윤석열한테 끌려다니면서 예. 억지로 폭탄주 받아먹고 뭐 곤혹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부드럽고 경제를 이해하면서 그렇죠. 서로의 윈윈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게 비슷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그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인들이 10대 그룹에 이제 쭉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야, 니네 민주당 정권 노무현 정권 때문에 정말 못해 먹겠다. 우리 회사 이렇게 뭐 기업을 잡아먹고 괴롭히느냐, 괴롭히고 막 이래서 규제하느냐. 규제가 많고 뭐 노동조합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명박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명박은 정말 말로는 친기업이고 비용 절감해주고 노조 탄압하고 얼마나 그 우리 기업 입맛에 맞는 회사였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도 그 이명박 정권의 재벌 회사에 있던 그 지인들 얘기는 뭐냐면 야
노무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노무현 때가 좋았다. 네. 이게 정말 제가 그 직접 들은 얘기다. 직접.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야,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대놓고 손 벌리는 놈은 없었는데 네. 여기는 대놓고 손을 너무 벌린다는 거예요. 아하, 돈을 요구를 하고 그 뒷거래를 요구한다. 그렇죠. 네. 나중에 보면 그게 쌓여서 이제 박근혜 그 사건까지 간 거죠. 미르재단까지 그렇죠. 국정농단 간 미르재단까지 거죠. 간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 이 집권하신 그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반기업 반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옛날 이명박 박근혜 때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그것만도 못한 그런 정권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야, 이게 정말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았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에 정치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 산불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좀 또 이 폭이 넓어졌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솔직히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거칠고 정무적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제 좀 야성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면서 그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내에서 그 의원직 박탈하는 표결에서도 한번 진 적도 있고, 네. 실제로 구속 적부심 심사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물리적으로 칼을 맞기도 했고요. 이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성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어제 그 발언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 그 판결문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듣고 나오면서 그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나 이런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겠죠. 검찰에 대한 적개심 이게 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표출해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이재명 그 대표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찾은 게 산불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사전에 발언을 기획해서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 발언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울림으로 나오는 발언이다. 이 검찰과 이 재판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본인이 체감을 하면서 야, 이런 에너지를 국가 발전에 사용하고 했으면은 정말 좋을 거다. 정말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고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약간 이렇게 깨름직했던 이른바 중도파라 할까요? 이분들마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꾸며내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이해찬 대표님 네.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듯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제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수많은 중도층들,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던 정치인들도 많이 마음을 바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 기업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전국 안정이 되는 측면에서? 그 단적으로 네. 뭐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이제 뭐 반드시 이제 100%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 네. 교체되는 것만 해도 3천을 뚫고 조금만 더 붙이면 5천까지 간다 주가가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인데, 이게 그냥 괜한 말씀이 아니고 일단 기업들 스스로가 이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들이 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반시장이나 반기업이 절대로 아니다. 네. 오히려 가장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그 기업이 중장기적 발전에 정말 도움되는 정책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책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하나씩 차근차근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실 뭐 탄핵 위기에 놓인 사람인데 또다시 차이나 쇼크를 이야기해가지고 이 대외 경제 측면에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분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위헌이나 네. 법률 위반 이런 걸 떠나서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탄핵을 해드리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국가 경제도 그렇고 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좀 아는 지가 오래됐었는데 그 권한대행 맡고 나서 일정이라든가 행보를 보면은 와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완전히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위기다 해놓고 나서 위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우리 그 야당이 제안했던 민생 추경조차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방식에 대해서 네. 여당과 야당이 달랐습니다만은 하자는 데는 다 동의가 됐거든요. 다 동의됐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식도 양보하겠다, 금액도 양보하겠다, 어찌됐든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양반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만이라도 정말 그 법적인 요건은 안 되지만은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나 쇼크라는 말을 아니 지금 부총리가 그 말을 할 때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언론에서 차이나 쇼크라는 말 써도 부총리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달라. 정부가 지금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으니 이렇게 뭐 원자재 문제라든가 시장 문제 대응하고 있으니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태도죠. 네. 사실 아직도 중국이 제 첫 번째 교육국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네. 그 전에는 계속 중국이었다. 중국이 1위였는데. 뭐 윤정부 들어와서 그걸 바꾼 거죠. 그럼 중국에다가 뭘 안 파니까 교육국 지위가 2위로 밀려났군요. 그 벌써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그 윤석열 정권 집권을 하자마자 초창기에 이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무역을 다변화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이 거래 무역 1위였는데 무역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한다. 이러기 위해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네. 사실은 최상목이 그 유명한 탈중국 선언이었거든요. 선언인데, 네.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사실은 이때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 정책도 그랬고 사실 이제 국제 정세 흐름에 맞춘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서 탈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담쌓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뭐 돈 주는데 네. 뭐하러 일부러 적대시합니까? 이분들이 이념적인 거예요. 네네네. 그 민주당이 이념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념을 내세워서 뭐 가치 중심이다 어쩌고 하면서 가장 이념적인 경제 정책을 자기들이 해버린 거란 말이죠. 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 다 잃어버리고 러시아 시장 잃어버리고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현대자동차 러시아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철수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최상목 부총리라는 분이 그 탈중국, 탈러시아 뭐 이런 정책을 하면 이른바 탈북방을 한 거죠. 네네네. 이게 원래 보수층의 고유한 아주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거 노태우가 시작한 정책이지 예,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겁니다. 이거를. 네. 그 민주당 정부는 사실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건데 보수 정권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군사 정부가 이걸 했던 건데 그 효과마저도 다 엎어버린 그런 사람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관세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하고는 지금 손을 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는 푸틴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군요.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어요. 근데 네. 푸틴한테 좀 당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고 있고
중국하고도 뭐 무역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데 관세를 적극적으로 때리면서 오히려 중국하고는 뭔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뭐 원자재라든가 시장 쇼크가 생긴다고 해도 가능한 한 이 중국 시장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접근할 기회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뭐 제4차 공급망 안정위원회라는 게 25일 날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게 네. 중국이 이게 하루 이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하고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설상가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전방위적 공세를 해서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 지난번에 뭐 요소수 사건 그게 이제 1차로 보는 모양인데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부총리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외교 행인데 외교입니다. 네, 부드럽고 서로 대외 정책이거든요. 네, 상호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진짜 문제를 풀 거면 외교와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이런 말은 기업들이나 언론에서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이런 경제신문 중에서 제2차 차이나 쇼크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나 언론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경제부총리는 외교부라든가 그 우리 통상 담당을 통해서 중국하고 접촉을 시작해야죠. 네.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거래를 터야죠. 거래를 터야죠. 대화를 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총리라는 사람이 제2차 차이나 쇼크야 우리는 중국하고 대화 안 할래 선언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냐고요. 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이 시키니까 그렇다 그러겠지만 지금은 본인이 엊그제까지 대행했잖아요.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한덕수를 최상목을 탄핵하면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최상목이 있어서 경제 위기가 왔던 거예요 이미. 윤석열이 있어서 왔고 그렇죠. 최상목 때문에 그 윤석열 밑에 무슨 세뇌를 당했는지 네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부총리가 왜 이런 발언을 해요? 지금 나서서 지금 뭐 장관들 다 이제 뭐 그런 상태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진짜 공급만 걱정을 하고 시장 걱정을 한다면 중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화를 시작해야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금 중국 갔다라는 썰이 있던데요. 썰이 아니고 네. 그 실제로 네. 다 공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정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현대 얘기 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용 이야기 잠깐 하고 현대로 넘어가죠. 그러시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삼성이 네. 그 삼성 주가가 뭐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샤오미와 비아디 등 전기차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전장 이제 전기 자동차 장비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협력하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야 대단한데 경쟁업체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아니 보세요. 이거를 이재용 회장의 발언과 행보와 네.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과 행보를 보시라고 비교를 해보라고. 너무 비교되죠. 차라리 이 시점에는 이재용 회장이 부총리하는 게 훨씬 나을 뻔됐어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좀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3월 22일 날 샤오미 회장을 만납니다. 네. 여기에서 퀄컴 회장도 같이 만나요. 샤오미가 우리는 뭐 중국의 조그만 전자제품 만드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샤오미가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군요. 네. 네. 그리고 그 23일 그 다음 날은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네. 정부에서 중국 발전 포럼이라는 걸 해마다 개최를 해요.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가들을 다 초청해서 뭐 중국의 다보스 포럼 이런 건 모양이네요. 네, 네. 똑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공산당 자기 정책도 홍보도 하고 세계 그 기업들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네. 글로벌 CEO들과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24일 날 하루 만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네. 24일 날은 비아디를 방문합니다. 네. 비아디가 엊그제 전기차를 한국에 최초로 이제 수출을 론칭했죠. 네. 예. 물론 비아디가 문제는 좀 있어요. 여러 가지고. 저가 자동차 아닙니까?
예, 뭐 이제 남의 회사니까 제가 아직은 뭐 그 말씀 평가는 좀 나중에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재용 회장이 중국 행보를 간단한 행보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이게 이런 뭐 굴지에 중국 기업들 다 만나고 글로벌 CEO들 다 만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만나기 직전에 3월 20일 날 중국에 이제 일정 시작했는데 3월 20날 무슨 행보가 있었냐? 그때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저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재명 만나고 중국 가고 하면서 이 전반적인 이 국가의 정책의 변화를 예견하면서 정치적 변화를 예견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새로운 이 뭐라고 합니까? 외국과의 수출 전략이라 이런 것들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저는 아까 이제 좀 이따 이제 현대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우리 네. 글로벌 그 양대 기업이 트럼프에 대한 대응 네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읽고 있다. 네. 네. 그게 그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일정을 시작한 게 4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공개 일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네네. 예, 계속 하다 간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일정이 이재명 우리 당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중국 넘어가서 중국과 지금 만나고 있고 오늘이 27일이죠. 네. 28일 날 이제 글로벌 포럼. 그 기업인들이 포럼에 온 기업인들이 시진핑을 면담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 일정에 이재용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기업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더 크게 보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부는 관세를 때렸어요. 네네. 그 다음 조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IT 기업의 전 세계 핵심 수장들이 테슬라 빼고 지금 미국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중국에. 중국에 다 간 네. 거죠. 네. 가서 시진핑 면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에 삼성전자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지금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전쟁, 저는 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관세 전쟁이 적어도 중국하고는 다른 모종의 대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척하지만 중국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물밑에서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자신 없다고 표현하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네네네. 트럼프는 자신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익이 중요한 거예요. 실익이 중요하니까. 중국하고 뭐 본인도 이제 과거에 싸워봤고 그다음에 네. 바이든하고도 싸워봤지만 미국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하고 싸워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장사꾼이라면은 중국하고 거래를 확실하게 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EU보다는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도움되는 게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중국을 이렇게 키워준 것도 미국이죠. 미국이 키운 네,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키워준 거죠. 예.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경합한다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소비재 중에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죠. 네. 소비재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미국 이 소비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과 겉으로는 미국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겉으로는 막 싸우는 모양새 막 보이지만은 물밑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캐치한 것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만나고 중국 가고 그다음 삼성도 이제 곧 미국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워낙 미국에서 네. 탄탄한 베이스가 있으니까. 탄탄한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한국에도 이제 내일 모레 4월 2일 날 며칠 네,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네, 네. 그때 이제 때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뚜껑 열어봐야 할 것 네. 같아요. 사실 보면 트럼프가 거칠게 막 몰아붙이고 세게 때려놓고 협상하고 뭐 네네. 이런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극단적인 파국을 몰고 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념지향형이 아니고 네네. 이념지향이 아니고 완전히 실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문 외교관들이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외교적으로는 다루기 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줄 거만 있으면 줄 거만 주면 자기가 확실하게 또 네, 반대편 네. 그뿔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EU하고도 막 싸우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무역 전쟁까지 가고 실제로는 뭐 네. 옛날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막 무역 전쟁까지 가고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고 거래선에서 그칠 것이고 엊그제 그 정의선 회장 만날 때도 네. 이제 그 얘기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주니까 확실하게 또 트럼프가 답을 주잖아요. 또. 네네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삼성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중기적인 미래를 읽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으리라.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얻어맞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중국 행보 자체가 미국에 대한 카드를 하나 던지고 있다.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재밌네. 성동격세네요. 아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현대는 뭐 그 이상의 작업을 했었던 것 자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 예, 예.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언론에 보면은 뭐 지난번에 이제 손정의 회장이 네. 백악관에서 막 네. 엄청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정의선 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오너가 가서 백악관에서 다 이렇게 만나고 뭐 둘이 뭐 이렇게 당당하게 뭐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미국은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네. 자본가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전 대통령보다 네. 트럼프가 그런 걸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잘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트럼프는 이걸 아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 백악관에 대통령 옆자리를 비워주면서 그렇게 약간의 접대를 하면서 네. 이제 투자를 얻어냈다. 그렇죠, 그렇죠. 기업할 때 하는 방식 네.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말하라고 골프장에서 막 접대해주고 누구 이제 골프 카트 태워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얻어내는 이런 방식을 백악관 그 오버하우스를 활용해서 네. 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예. 실제로 본인이 이득을 얻는데도 좋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미지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로 놓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빌 게이츠나 네. 그 과거에도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백악관에서 대화 아니 네. 청와대에서 네. 대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효과 똑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예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 그 현대자동차, 네. 현대기아차 그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럴 때는 님자 좀 붙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트럼프를 확실하게 우리 속된 표현을 하면 잘 구워 삶아서 그거 삶았다. 완전히 얻어낼 걸 다 얻어냈어요. 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관세 폭탄을 맞는 건데 네. 네. 그런 관세 폭탄을 이제 100% 넌 뭐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트럼프 말대로 자 이게 다 나의 관세 정책의 효과야. 네. 내가 실제로 안 때려도 말만 하니까 와서 다 투자해주고 이거 얼마나 효과가 좋아 이렇게 막 홍보를 잘 하고 있잖아요. 저는 트럼프한테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홍보 잘 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정의선 현대그룹이 네. 이 와중에 30조 원이나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고 그러면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현대가 그렇게 네.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국내 기반은 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으리라고 보고 또 네. 실제로 현대 주가가 그 발표하고 나서 좀 빠졌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네. 미국에서 몇 대나 그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네. 금년 생산 목표가 네. 750만 대입니다. 와, 엄청나네. 세계 3위예요. 3위 세계 4위 3위. 하겠네요. 네. 토요타가 1등으로 토요타 1위고, 1,050만 대가 네,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있고 네, 네. 3위가 현대기아거든요. 야. 근데 750만 대인데 그 중에 국내 생산이 제가 350만 대. 그렇게 안 돼요. 한 이 현대기아차는 이미 뭐 네. 인도 뭐 전 세계에 공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벌써 70만 대가 70만 넘었어요. 대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투자를 해서 120만 대 생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국내 생산도 상당히 됩니다. 예. 현대는 이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당연히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계속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을 위해서. 관세를 트럼프가 때리든 안 때리든 그냥 이게 자유무역 상태에서도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해서 비용 절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현대가 미국 공장이 2군데나 있고 한 군데도 지금 건설 중이고. 그럼 이미 트럼프가 압박하기 이전에 현대는 현대 중장기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내부 전략이에요. 네, 내부 네. 전략을 이미 실행 중에 있었고. 하던 거를 트럼프가 때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해줄게. 이렇게 우리 속된 표현을 광판 거네요. 정말 놀랍게도 네. 그렇게 작전을 잘 쓴 겁니다. 현대가 루이지애나 혹시 많이 못 들어본 주 아니에요? 여기가? 루이지애나가 남부 쪽인가? 남부에 이제 플로리다 이렇게 네, 동남부 쪽이죠. 나와 있잖아요. 예, 태풍 자주 오는 동네. 플로리다 위에 정도로 기억이 그 납니다. 옆에 네네네. 저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그 주거든요. 예. 여기가 습지가 많고 통계니까 미국 50개 주 중에서 대부분 지표들을 42에서 50이 하는 조금 못 사는 주구나. 제일 못 사는 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그 현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의 10여 년 됐다고 해요. 네네. 공장 부지 알아보고 그동안 계획을 다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거는 미국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하고 예.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연방도 당연히 했겠죠. 네. 그다음에 미국 주정부하고 해서 이미 현대는 거기에 우리 기준으로 한 200만 평 정도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있죠. 이것도 1억 달러인가 정도를 그 미국 주정부하고 연방 정부하고 다 지원을 하기로 이미 약속을 다 지금 받아놓고 있고 심지어는 그 자동차 공장에는 일반 노동자들을 못 쓰고 좀 고급 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노동자들을 약 2,000명 정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용할 사람들 교육까지도 주정부가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아하, 주정부가 우리 국내보다도 지원을 더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국내 상황하고 좀 이따 좀 비교를 드릴 텐데 이미 현대는 그 주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얻어내고 있고 당연히 세금 혜택도 약속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어서 여기다 이제 관세를 뗀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미 투자를 다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하고 트럼프 얼굴 세워주고 자기는 실리를 다 챙기고 그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현대가 아주 지혜롭게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의 이제 태풍을 이제 피해 갔는데 그러면 현대는 30조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대가 아마 1년에 총 투자 금액이 제가 어디 숫자를 1년 25년 평균 투자 금액이 24조 원이에요. 금년도 투자 예상액이. 근데 현대가 미국에 하기로 한 투자 금액이 30조 원인데 이게 4년간이거든요. 연간 낮으면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그 30조 원 투자한 거를 분야별로 따져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제철을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LNG 천연가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대가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맞춰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현대는 이 루이지애나를 갔을까? 이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돼요. 어떤 분석가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현대 제철이 지금 현대 제철이 이제 전국에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제철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에요. 그리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맞아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현대제철은 파업하고 있고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에 관한 투자를
8조 원을 루이지애나 시골 땅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노동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기분 나쁜 정도가 네, 아니고 네, 정말 야 이거 니네 우리 뭐 자국 노동자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네, 네. 그 제가 이제 현대제철에 마침 아는 후배가 있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선배님 저희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왜 그 미국까지 먼 곳에 굳이 가려고 하겠어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가격 문제 등등도 있는데 뭐 노조 문제도 말은 하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전기 우리나라가 미국이 더 싼 모양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낮은 산업용 전기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계속 예, 알고 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삼성, 현대는 굉장히 특혜적으로 싼 요금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대가 부담하고 있는 전기 요금이 뭐 특정 단위당 한 13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전기가 미국에 가면은 10달러 정도. 13만 원이고 13만 미국에 가면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싸군요. 네. 루이지애나는 거기가 좀 낙후된 동네잖아요. 근데 인근에 발전소들이 좀 있어서 네. 7만 원 정도랍니다. 이야. 근데 이게 아니 뭐 그 제철소 생산 단가 중에서 뭐 전기세가 얼마나 크길래. 네, 네, 네. 근데 그 제철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료가 있고 고로가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고로는 석탄으로 석탄 풀 때. 코크스에서 막 높은 고기를 얻는 건데 네. 전기료는 전기로 그 고기를 얻는 거거든요. 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전기 요금이 너무 오른 거예요. 특히 산업용 요금이. 네,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그건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70%가 인상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 국내 전기 요금이 너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제 철을 많이 쓰니까 네네. 울산 지역에 현대자동차 내부에 제철소를 따로 짓고 있어요. 발전소를 좀 따로 짓고 있어요. 발전소를. 전기 요금이 너무 높아갖고 네네.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발전소를 짓겠다. 그래서 LNG를 직접 수입해다가 네네. 우리가 자체 발전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여야 뭐 민주당 뭐 국힘을 떠나서 진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 중에 8조가 에너지라고 그랬죠. 네네. 그게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오는 값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현대 자동차가 자체 발전소를 거의 다 졌어요. 금년인가 내년부터 가동 시작하는데 그러면 LNG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네. 기존의 수입선도 중동 쪽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있지만은 기왕 사오는 거 미국 거 쓰자. 예. 네. 이때 트럼프 카드용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현대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거액의 투자를 들여서 지금 저 투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 딱 맞아 들어와서 아주 절묘하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계란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그 트럼프 이제 관세 정책이 네네. 왜 작동하기 힘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 원리로 봤을 때도 네네. 국내 물가를 국내 올려서 물가 인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고 생산 원료라든가 중간재 가격도 올려서 트럼프는 이거 견딜 수가 없고 시행은 하지 못할 거다. 제대로 시행 못하고 길어야 2년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게 계란인데 네. 뭐 계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네네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란이 잠깐만요. 여기서 광고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자, 독도 샴푸입니다. 기능성 샴푸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식물성 특허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두피에 아주 좋습니다. 두피가 좋아야 모발이 건강해지고 탈모가 없습니다. 떡진 머리, 비듬 머리,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 아주 좋고요. 청소년들 정수리 냄새도 좋습니다. 특히 저처럼 린스하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샴푸만 해도 됩니다.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독도 샴푸, 쿠팡에도 독도 샴푸 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곧
백화점에 입점합니다.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계란 이야기. 네. 그 샴푸 많이 팔리겠는데 우리. 아, 예, 예. 그 계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계란이 우리가 먹는 웬만한 음식 중에서 네. 계란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그렇죠. 뭐 빵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네요. 국수, 뭐 네네네. 짜장면, 라면 네네. 이런데 밀가루 반죽할 때 다 들어가든지 중간재료. 미국이 하루에 계란 소비량이 2억 5천만 개랍니다. 아이고, 많이 먹네. 네. 한국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한국만 한국도 계란 생산량이 하루에 4천만 개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씩 먹는 정도구나.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그런데 미국에 그 조류독감이 생겼어요. 예, 예. 그 우리나라도 조류독감 계속 네네.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방역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조류독감도 이 뭐 공무원들 뭐 일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농림부하고 그 네. 방역 당국이 일을 엄청 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옛날처럼 이제 조류독감 파동이 지금 잘 안 일어나는데 미국은 언제부턴가 이 사람 방역도 그렇고 또 이 동물 방역도 약간 좀 허술해요. 빈틈이 미국이 많구나. 네.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조류독감이 생겨서 수억 마리를 닭을 지금 살처분한 거예요. 아. 개 알라는 닭을. 네네. 그래서 계란 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미국은 지금 30개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판에 2만 원 정도까지. 이야, 우리나라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7, 8천 원 비싼 게 예, 한 예. 9천 원 정도 하는데 3배가 되고 이 정도면은 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를 이렇게 뭐 좀 약간 무리하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마저도 대책을 세워라. 네네. 그래서 지금 계란을 구하려고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도 얘기했는데 지금 EU하고 관계가 안 좋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EU도 야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 미국으로 갈 계란 없어. 딱 막아버렸고. 미국 같은 선진국이 계란 못 먹어서 참 휘청거리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라는 분이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 탱크 동원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특히 이런 소비자들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네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농산물이 왜 그 FTA에서도 빠지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주 우연히도 미국이 전 세계의 계란 시장을 다 알아보다가 다 구하지 못하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한국의 계란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는 야 미국이 한국 계란 잔뜩 사가면 한국 계란값 막 폭등하는 거 아니야? 네네. 막 이런 우려까지 지금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 실제로 조금씩 뭐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제 고향 그 천안 근처에 네네. 양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생산량을 100만 개를 하는 그 양계 업자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야 니네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판에 지금 한 7,000원,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 10,000원 준다면 너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그거는 시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 자기 계란 양계업자하고 계란을 사는 그 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미 수십 년간 거래 관계와 신뢰 관계가 딱 있어서 네. 가격 좀 오르고 내린다고 공급량을 변동시키면 그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서로가 양계업자나 그 수요하는 업자들이 서로 간에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네. 여기서 네. 미국에서 달란다고 해서 준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난리가 네. 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이 정부도 네. 미국이 아무리 그걸 요구를 해도 농림부나 정부 당국이 이건 반드시 막아줄 것이고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한국뿐이겠냐. 네네. 전 세계 시장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뭐 네. 4월 2일 날 뭐 하겠다니까 뭐 보기는 하겠는데 이런 과연 소비자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냐. 네. 이미 인플레가 생기고 계란이라는 사건이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4월 2일 날 정책이 상당히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무식하게 뭐 때린다고 해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 삼성이나 현대처럼 우리가 활용할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아쉬운 게
대통령이에요. 빨리 대선 치러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한태선 실장님하고 재미나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그래도 인사 말씀 한번 하고 끝내죠. 예, 네. 고맙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일단 급한 산불이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 끄는데. 그러나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위기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못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정치하는 분들, 특히 이제 그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항상 현장에 같이 하고, 그것뿐 아니고 대책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경북에만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경제에도 관세 산불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것을 막는 대책을 지금 정권으로는 기대할 게 없고,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빨리 탄핵을 해주는 게 맞다. 차라리 그 밑에는 실무자들이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고, 우리 민주당도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가는데 이제부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들,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빨리 해서 우리 국민들 좀 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부탁 한번 드리고요. 독도 샴푸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